이어서 모빌리티 인문학 하이스토리 100강,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와 정치, 두 번째 시간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를 함께할 건국대학교의 정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미디어. 일단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이야기를 해요. 상징을 통해서 정보나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적인, 그러니까 말적인 표현들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상징도 포함을 합니다. 예컨대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하고 있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은 그야말로 의사소통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를 주고받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전달받고 하는 부분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일단 미디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째, 미디어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계속 이제 미디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심지어 교과목 제목도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와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디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시간 계속 중요하게 또 반복되게 나오는가? 일단 미디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것, 물체 또는 수단,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작용을 다른 쪽으로 전달한다, 그 자체로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움직임이 있어요. 모빌리티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매개물을 우리는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미디어가 뭘까요?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미디어. 네, 맞습니다. 말이에요. 말. 인간이 가진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이념 같은 것들을 추상화시킬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 바로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은 한계가 있어요. 자, 아무리 목청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하더라도 500m 멀리 있는 사람, 1km 떨어져 있는 사람, 저 바다 건너 있는 사람이 나의 말을 전달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이 가진 어떤 공간의 한계, 또 시간의 한계라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이라는 또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발생시킵니다. 자, 글이라는 것은 말을 기록하기 위한 일종의 시각적인 기호의 체계를 얘기를 해요. 즉, 말이라는 게 우리가 귀로 전달되는 것들이라 그러면은 글은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글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매스미디어, 인쇄술이 개발되고 또 제지술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매스미디어의 성격을 지닌 인쇄매체를 만나보게 돼요. 이후에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영화와 같은 어떤 전파 매체, 영상 매체, 그리고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컨버전스가 이루어진 뉴미디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 보이시나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친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 자, 불꽃슛을 때리면서 내 친구가 기절하는 걸 보고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만화 영화 너무 폭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빌리티 시대의 미디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큽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네 가지의 대표적인 이런 효과 이론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의제 설정. 자, 월터 리프만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언론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은 미디어의 보도 활동에 의해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들을 보면서 아, 현실 세계는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었다는 사람이 맥콤과 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캠페인 과정을 집중을 했어요. 매스미디어가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에는 별로 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당면한 주요 의제인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 유권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데에서는 큰 영향을 주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이런 의제 설정 이론입니다. 정리하자면 매스미디어가 특정한 이슈들을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자주 또 지속적으로 계속 부각시킬 경우에 수용자인 우리 일반 독자들은
아, 그 이슈가 중요하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보게 될 그런 효과 이론들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라 하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찔러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침묵의 나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1974년에 독일의 언론학자인 놀레 노이만의 이론인데 기본 가정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개인이 홀로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혹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좀 공포스럽거나 혹은 좀 꺼려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의견이 다수 의견에 속하는지 아니면 소수 의견에 속하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다수 의견, 즉 우세한 여론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표명하게 되지만 만약에 내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다, 즉 다른 다수의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내 의견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주목받고 또 고립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미디어적으로 연결시켜보면 이래요. 미디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 등에 의해서 지배적인 것으로 표현된 의견이 있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지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실제로 소수의 의견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수의 의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어디서 이게 큰 어떤 효과가 발휘가 되냐면은 선거라든지 투표라든지 어떤 결과치가 내가 입을 열지 않고도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질 거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에서도 트럼프가 굉장히 열세이다,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서 열어보니까 굉장히 팽팽하게 아주 접전을 벌였다는 거죠. 분명히 미디어에서는 거의 트럼프가 30-40% 지지율, 바이든이 50-60% 훨씬 높게 거의 더블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표 결과를 열어보니까 달랐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이른바 사일런트 머저리티, 침묵하는 다수 현상, 그리고 샤이 보수 혹은 샤이 트럼프 같은 이런 현상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미디어에 의해서 지배적인 것으로 표현된 의견이 정말로 다수의 의견인가? 진짜 다수의 의견이 맞아? 여론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측정이 돼서 우리가 진실이다,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문과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효과, 점화 효과라는 겁니다. 프라이밍 이펙트. 1993년에 아이앵거와 사이먼이 주창한 이론이에요. 지금 사진 하나가 떠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 그림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뭐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강단에서도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 그림을 띄워주면 많은 학생들이 좀 멈칫멈칫하다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너 보아뱀 본 적 있니? 보아뱀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정말 코끼리를 삼킬 수 있어? 이게 근데 정말로 그거야? 라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읽었어요 혹은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봤을까요? 그렇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었든 아니면 이 에피소드를 보았든 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어떤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얻은 정보가 나중 얻은 정보에 영향을 미친 영향들을 얘기를 해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사건을 이해하거나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억, 그리고 다수가 제시한 틀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뜻을 형성하는 행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경제학 쪽이니까 이거가 있죠. 물건을 살 때,
그래? 그래?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혹은 이런 광고를 봤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미디어가 제공하는 특정 정보의 자극을 받아서 아까 어린 왕자를 읽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기억들이 다시 촉발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중요하냐? 미디어가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미디어가 제공했었던 예전의 그런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나타나면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투표하고 선거할 때 마찬가지죠. 틀짓기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틀이라는 거는 그렇죠. 액자, 프레임 자체가 틀, 액자 혹은 안경테를 얘기를 해요. 예컨대 세상을 볼 때 내가 동그란 안경테를 썼으면은 세상이 동그랗게 보이고요. 만약에 세모인 이런 안경을 썼다 그러면은 세상이 세모로 보이고 혹은 통으로 된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요만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현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준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뉴스 생산자인 뉴스 조직이 현실의 사건을 선택하고 가공하고 편집해서 수용자에게 현실은 말이지 이런 틀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라고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세게 정치적인 사안, 경제적인 사안, 많은 사회적인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용자들의 인식이 그 사안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해석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인지적인 틀을 받아들이게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틀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었던 정치적 사안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이것을 얘기하는 의제 설정 효과 즉 무엇이 중헌디 이거라고 그랬죠. 이 무엇이 중헌디 이런 의제 설정 효과와 달리 앞서 봤던 점화 효과, 틀짓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감성적이고 인지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일례로 미국 대선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상속세는 뭔가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하고 나면은 그 남겨진 재산이 상속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고소득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금 높이고 싶었던 거죠. 한 1%, 2% 정도 더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할 거니 그걸 막아야 된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속세 이 세율 높이는 거를 반대하고 또 없던 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상속세라는 단어가 원래는 inheritance tax 해가지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사망세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death tax. 자, 말만 들어도 그냥 뜨헉 하게 되죠. 아니 죽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죽으면서까지도 세금 내야 되나? 민주당 참 나쁜 사람들이네.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사망세, 언어가 단어 하나가 가져오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한 거죠. 사실은 사망세라는 데스텍스에 좀 더 이렇게 싸워볼 수 있었던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 위에는 상속세를 부르는 다른 표현인 석세션 텍스라던가 성공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혹은 에스테이트 그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땅 가진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세금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더라면 훨씬 더 민주당이 싸워볼 만한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은 상속세 세율 높이는 논쟁에 대해서 사망세로 대응을 했고 공화당의 압승으로 그 선거가 끝나지게 됩니다. 이런 게 틀짓기 효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과연 어떻게 알게 됐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미디어 내용하고 사회 현실을 동일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인간은 굉장히 선택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모빌리티 시대에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이 있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미디어를 선택하고 어떤 미디어에 집중하는가, 어떤 내용을 좋아하는가. 자, 질문. 여러분들 SNS 같은 것들을 하시죠.
혹시 어떤 사람을 팔로우 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또 유튜브 같은 것들도 재미있는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을 구독을 하곤 하는데요. 일단 제가 팔로우하는 기준은 그렇죠. 저한테 유용한 것들, 그다음에 저랑 좀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재밌는 것도 합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도 팔로우하고요. 근데 저의 관심사와 제가 재밌어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것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선택적인 심리를 매우 많이 노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미디어를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런 선택적인 노출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에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본인의 관심의 큰 내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몇 가지 용어가 있죠. 첫째, 인지 부조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되는 믿음, 반대되는 생각, 가치를 접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좀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인지 부조화 상태를 오래 유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인지적인 일관성을 유지를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요. 어떤 걸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이런 확증 편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그 타임라인을 읽으면서 훨씬 더 편하게 느끼는 거죠. 정치적인 논쟁, 사회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사한 사람들로 뭉쳐진 어떤 집단이 생길 것이고 그 안에서의 일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혹은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되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적인 심리를 통해서 내가 전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에 또 나의 사회는 이렇게 큰 전체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절반의 사회 혹은 분절되어 있는 사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있죠. 익숙한 사진들이죠. 그렇죠? 2016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때 우리 전 국민들이 아마도 편이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전국에서 열렸었는데 특히 서울에서는 낮에는 시청광장에서 이런 태극기 집회가 열렸고요. 또 밤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최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몰이해, 나아가서 혐오하고 분노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그런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라도 다름과 틀림을 함께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겠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과연 내가 바라보는 사회가 내가 생각해서 나의 판단과 기준과 잣대로 바라본 것은 맞는가, 혹은 속았나, 혹은 잘못된 어떤 렌즈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